저번에 우리가 계약금까지 배웠어요. 447페이지 47페이지 저번에 계약금까지 했을까. 내가 저번 주는 체크를 안 해놔가지고 그 446페이지 그 계약금까지 맞아요? 447페이지 배워보세요. 거기 이제 매매 효력에서는 뭘 배우고자 하냐 그러면은,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면은 매도인은 이제 재산권을 이전의 의무를 부담하고 건물을 매매를 했다. 건물에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매매로부터 발생되는 이제 가장 본질적인 효력은 매도인이 이제 이행기에 도래할 때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재산권 이전의 의무를 부담하고, 뭐냐 반대로 매수는 소유권의 채권을 가질 것이고, 반면에 이제 매수는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할 것이고, 매도는 이제 반대 권리를 가질 것이고, 요게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 부담하는 본래 권리 의무인데, 이런 거는 거의 시험에 낼 일 없을 거라면,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대신 이제 매매 효력에서 시험에서 집중 물어보는 거는 이걸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1억 원의 건물에서 매매를 했는데 인도받고 보니까 이 건물에 하자가 있더라고. 이렇게 하자가, 그러면 그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됐는데, 그걸 이제 담보 책임, 이따가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매매 효력에서는 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하고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 이런 건 이제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내만한 것이 없으니까, 대신 이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해년마다 한두 문제씩 시험에서 집중 출제가 되는데, 이게 민법 전반을 통틀어서 이게 이제 매매 끝나고 나면 임대차 나오는데, 임대차는 아주 쉬워요. 여기 담보 책임이 이제 가장 힘들다 공부할 때.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 447페이지 매도인은 급보험 재산권 이전은 문제될 거 없으니까 특히 중요한 것 없다, 그 이야기 집에 가서 읽으면 되고, 뒤에 넘겨보세요. 뒤에 뒤에 넘기면 그 가로친 3번에 목적물에 대한 가실 인도 의무, 요거는 좀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간혹가다 한 번씩 물어보니까 신경을 좀 써두란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이걸 이제 4월 30일 날 인도해 주려 약속을 했다. 그럼 이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누가 취득을 할 것인가? 요걸 이제 묻고 있는데,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이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이 취득을 한다고 이렇게. 대신 이제 매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도할 때까지 과실은 매도인이 취득을 하고, 대신 이제 매수인은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인의 대금지 의무에서 587조가 나와 있어. 찾나요? 요거하고 이제 그게 연결이 됐다고 말이야. 거기 보면은 인도하지 않는 목적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요게 이제 587조인데, 그 이제 매수인은 그에 대응해서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제 우리 민법은 일단 이 목적물로부터 인도할 때까지 매도인이 취득하는 과실하고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대금에 대한 이자는 상계하는 것으로 보자, 이런 취지랍니다. 587조가. 대신 이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그 위로 다시 올라가서 가로친 3번으로 그 세 번째 줄에 판례라고 나와 있어. 그 판례는 간혹 물어보니까 머릿속에 담아두는데, 대금 완급을 했으니까 대금을 완납을 했다고 말이야, 매수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 그래서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하게 되면은 매도인은 부당하게 이득 취한 셈이다. 왜냐? 네가 인도할 때까지 과실 취득해라 이 말은, 대신 매수인은 그동안 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걸 지금 상계하라는 소리인데, 이미 매매대금을 완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목적물부터 과실을 여전히 취득하게 되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완납해야 돼요. 완납한 이후에는 인도하게 전략하더라도 목적으로 생긴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한다 이야기니까,
이거는 간혹 물어보니까 그 580조 조문하고 밑에 내려가서 뒷구절까지 전부 읽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례나 점검을 해두고 그 다음에 매수인의 대금적 의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제 문제를 없어 그 조문이나 시간 나면은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한번 읽어두되 제일 밑에 588조 이거는 꼼꼼히 좀 읽어두라는 거예요. 매매 목적물에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염려했다는 그 이음 한도 내에서 대금의 전부의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실무에서도 간혹 써먹여 두니까 이 조문은 내용이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건물에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다 그 말. 예를 들어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부동산이 매도인한테는 전 재산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이걸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 저당권 등을 설정을 해주고 돈을 빌린다 말. 그러다 보니까 매매 목적물에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채권 최고 한도액 5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고 이 건물에서 가격을 하고 매매를 했다 그 말이에요. 매매대금 1억 원으로. 그런데 이 경우에 이 매도인이 이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하자가 없는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을 해줘야 될 거라면 원래대로 완전한 조성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반면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요 1억 원 대금을 전액 지불해 버리면 나중에 얘가 5천만 원 얘한테 지불 안 하면 근저당권자가 건물 경매 신청 얘는 소유권 또 잃어버린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채권 최고 한도 그 범위 내에서 나중에 얘가 내가 1억 다 줬는데 5천만 원 갖고 근저당 말소시키면 좀 좋은데 근저당 말소 안 시켜버리면 얘가 경매 들어가고 낙찰되면 내 소유권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채권 최고 한도 그 범위 내에서 이건 5천이겠죠. 5천만 원까지 이음 한도 내에서 대금의 일부 지급을 못하겠다. 이렇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588조인데 이음 한도 내에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대금 지급 못하겠다. 이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뭐 하나를 신경을 써야 되냐 그러면은 이 경우에 따라서 이 매수인이 위험 한도니까 채권 최고 한도 내에서 5천만 원까지는 대금 지급 거절 못하겠다. 일단 거절했으니까 이거는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운 전날짜 대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냐에 따라서 매수인은 차무 불이행,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거를 간혹 물어보니까 머릿속에 딱 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처럼 이제 목적물의 채권 최고 한도 5천만 원으로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88조에서 대금의 일부 지급 위험 한도 내에서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할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경우에 매수인은 588조가 아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몇 조에 의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이런 거는 시험을 떠나서도 실무에서 필요하겠다 말하더라는데 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배우는 588조에서 위험 한도, 채권 최고 한도 범위 내에서 5천만 원만큼 대금 지급 뭐하겠다 정당에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제 5천만 원까지 일부 지급만 거절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매수인이 이 경우에 몇 조에 의해서 대금 지급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저번 주에 배웠다고 말이야. 그게 536조 동시행 항변권을 이 경우 행사할 수도 있다. 저번 주에 배운 네가 근저당을 말소시켜줄 때까지 나 대금 지급 뭐하겠다 해서 이제 동시행 항변권 행사를 해서 536조죠. 이 경우에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러면
588조에서 대금지급 거절하는 방법이 있고, 저번 주변 500 다시 하게요. 복습 따박따박 하라는 거예요. 복습 안 하면 앞으로 절대 못 따라오니까. 536조에서 이제 동시행항벽권 행사자 대금지급 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게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무에 나가서 이제 이런 거를 써먹고 살아야 되는데, 차이가 뭐냐? 여기 지금 588조는 조문 그대로 위험 한도 내에서 대금지급 거절하니까 요거는 일부 지급을 거절한다. 채권 재고한액 5천만 원까지만 거절하지만, 여기 이제 536조에서 동시행항벽권 행사에서 대금지급 거절할 때는 대금 전부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그 말. 네가 근저당 말소시킬 때까지 1억 원 전부 지급 못하겠다 해서 이제 전부 지급을 536조에서 거절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 588조에서 일부 지급 거절한 것보다 536조에서 동시행항벽권 행사에서 대금 전부에서 지급 거절하는 것이 얘한테는 더 유리할 거라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을 떠나서 지금 이 조문만 지금 책에는 덜렁 써 있는데, 이럴 때 적용되는 조문이고, 이럴 때는 536조에서 동시행항벽권 행사에서 대금의 전부 지급도 거절할 수 있다. 같이 기억을 해두라면 시험을 떠나서 나중에 써먹게 되니까. 물론 이건 588조에서 대금 일부 지급 거절하는 경우도 이행지체가 안 될 것이고, 동시행항벽권 행사하는 것도 이행지체가 안 될 것이고,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다 맞춰야 되고, 어쩌다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내니까, 문제는 이제 담보 책임의 문제라. 아까 한 것처럼 이 담보 책임은 한 해도 빠짐없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또박또박 출제가 되고, 더더욱 이제 사례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려 안 쓸 수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란 말이야. 저기 몇 페이지를 한번 펴보냐 그러면, 저기 467페이지부터 468페이지 보면 박스가 하나 나와 있어요. 찾나요? 거기 보면 앞에서 배운 담보 책임에서 박스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다 이야기인데, 했어요? 이걸 대책 없이 외운 사람이 있다고 말이야. 그걸 어떻게 외우냐고 말이야. 이걸 외우느라고 1년 내 생똥 산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야. 공부 2년 3년씩 한 사람들. 왜냐? 이 담보 책임이 민법 전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서 이 한 군데서 한 문제는 이제 두 문제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맞히긴 맞춰야 된다 해서 이제 알지도 못하면서 외우느라고 생똥 싸요. 여기 467페이지고 468페이지 써놓고 도표를 외워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말이야. 외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돼요. 또 외워도 문제를 못 풀어. 왜냐? 사례 문제로 내든가 판례를 응용해서 내기 때문에 단순히 그걸 외운다고 해서 풀지도 못하고, 따라서 그거는 완전히 무시하라고 말이야. 절대 외우지 말고, 재수 삼수생 그거 외우라고 권해도 외우지 말라고. 외우면 같이 떨어져요. 외우지 마시라고. 대신 이제 법은 상식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상식에 입각해서 이게 그렇게 되겠구나, 요게 이해가 된 사람은 암기 안 해도 나오면 그냥 풀게 돼 있어요, 상식으로. 그런데 설명을 듣고도 이게 뭔 소리인지 당최 나하고는 해당이 없다 그러면은 아까 가르쳐준 도표를 외울 생각 말고 요 부분을 통째로 포기해버라고 말이야. 최대 나와봐야 두 문제 나오니까 요 부분을 통째로 포기해버리고,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라고 말이야. 어차피 여러분 시험 60점만 넘기면 합격하니까 제가 하는 말 알아듣겠죠. 안 되는 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이해도 안 되고 외우기도 힘들고 외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고,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제껴보라고 말이야.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면 누구나가 60점을 맞을 수 있다고 말이야. 그렇게 하시라 말이야. 담보 책임 부분은. 그러면 이제 담보 책임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매도인에게 이제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계약의 종류에서
유상계약, 무상계약을 공부를 했어요. 그럼 유상계약을 다시 한 번만 떠올리자고 말이요. 유상계약은 계약의 쌍방다소나 모두가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을 출원하는 계약을 유상계약 그래요. 그럼 유상계약은 양자 모두가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원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급부하고 반대 급부 사이에 대가 관계가 유지가 된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이 갑이 왜라고?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고 말이야. 건물에 대해서 매매대금 1억 원 이렇게. 그럼 매도인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재산 출원, 매수는 반대급 플러스 대금 1억 원 출원. 이 유상계약인데 이 유상계약은 양자 모두 재산 출원하는데 이 재산 출원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의 대가관계 이코르가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건물에 하자가 있더라면 벽에 균일도 생기고 하자가 있더라고 말이야. 그럼 이게 반대급부로서 1억 원을 매매했다는 것은 하자가 없는 완전한 건물을 전제로서 1억 원을 준다는 소리예요. 근데 하자가 있어버리면 요게 1억 원 값어치가 못 나간다고 말이야. 근데도 반대급부로서 1억 원을 받게 되면은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의 대가관계 유지가 안 된다고 말이야. 유상계약은 여기 이코르가 돼야 되는데 따라서 이제 하자가 있는 만큼 매도인이 책임을 져줘야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져줘야지 이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의 대가관계가 유지가 될 거다 그 말이야. 해서 이제 유상계약의 특성상 유상계약은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의 대가관계 유지가 돼야 되는데 목적물 등의 하자가 있으면 대가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 대가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자 있는 만큼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하기로. 한마디로 말하면 매매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라. 이런 거를 담보 책임 거려. 그러면 여기 유상계약하고 오래자 앞에서 물론 시험은 주로 쌍무계하고 편무계약을 왜 구별하다는가? 요 구별의 실익이 이제 집중 출제가 되는데 쌍무계약은 동시행항변권이나 이연부담 문제가 생기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편무계약은 안 그런다. 요게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지만 간혹 가다가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은 왜 구별하다는가? 구별의 실익을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유상계약은 특성상 하자가 있으면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을 하지만 무상계약의 경우는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갑의을에게 증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증여를 얘가 증여자, 우체결의 수증자, 증여는 무상계약이란 말이에요. 이 수증자가 반대급부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인도받고 보니까 목적물에 똑같이 하자가 있더라. 그럼 하자가 있다 그래서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그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담보 책임 인정이 되는가? 요거는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는 거 이렇게. 근데 하자가 있다 그래서 얘가 얘한테 책임을 지는 것은 공평 원리에 반하죠 이렇게. 따라서 증여 같은 무상계약 경우는 하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 인정이 안 된다. 요게 특징이야. 따라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은 왜 구별해야 되는가? 유상계약은 목적물 등의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 인정이 되나 증여 같은 무상계약은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 인정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양자를 구별해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금 매매를 통해서 담보 책임 공부를 지금부터 하겠지만 이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임대차도 유상계약이고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요. 근데 임대차나 교환계약을 읽어보면 담보 책임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설명이. 그렇다 그래서 임대차나 교환계약은 담보 책임 인정이 안 된다. 그 소리가 아니고 여기 매매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임대차, 교환계약, 다른 유상계약의 경우도 똑같이 준용 적용된다.
법이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야. 따라서 임대차나 교환경영에 담보책임 문제가 나오면 책에는 설명이 안 됐다 하더라도 매매에서 배운 담보책임을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푸시라고 말이야. 특히 요즘에는 교환계약으로 바꿔서 담보책임을 많이 출제를 해요. 그 매매하고 똑같이 문제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유상계약의 특성상 담보책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매매에 한해서만 담보책임 인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임대차, 교환계약 같은 다른 유상계약 경우도 똑같은 담보책임 인정이 된다. 다만 이제 우리 민법은 매매가 가장 전형적인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매에다가 담보책임을 해서 자세히 규정을 해놓고 이 규정이 다른 유상계약, 예컨대 임대차, 교환계약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서두에 이해를 꼭 하라고 말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먼저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앞에 서술 부분의 의인안에서 동그라미 1번의 뒷꼴랑지 보면 가로열고 닫고에 무과실 책임을 한번 들어가서 그걸 머릿속에 딱 담고 요거는 이제 담보책임 자체가 이렇게 유상계약의 특성상 급부하고 이제 반대급부 사이의 대관계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담보책임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자 발생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냐 여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말이요. 요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 대관계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인정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매도인에 있냐 없냐 이런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이 정도만 딱 알아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매도는 보충학습에서 담보책임에서 밑에 보면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동그라미 5번까지 나와 있고 가로 1번에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뒷페이지에 나와 있고 특정물, 불특정물 매매 그 다음에 채권 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나왔는데 이거는 거의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따라 이따가는 설명 안 하고 이거는 건너뛸 거란 말이에요. 채권 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여러분 중견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이게 전혀 시험에 안 나오다가 몇 년 전에 지문 한 개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오지선대형 중에서 근데 그거는 모르더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으니까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도 모르는데 시험에 거의 나오지도 않는 채권 매도나 담보책임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 다음 경매에서 담보책임은 옛날에 이제 시험에 거의 안 나왔는데 중개사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중개업자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경매 대리도 가능하죠. 따라서 중개업자가 경매에서 담보책임을 알아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경매에서 담보책임 등이 잊어먹을만 하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니까 요거는 신경을 써야 돼. 2, 3년에 한 번씩 또 사례 문제로 나오면은 못 푼다고. 따라서 이해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담보책임은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일정한 요건 아래 매매의 목적인 물건의 권리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이런 권리를 행사를 한다 하자가 있으면 그 내용인데 1번부터 5번까지 해제, 대금감식 앞으로 이제 이 권리가 계속 나올 거라고. 손해배상 청구, 출제비용 상환 청구, 안전물거부 청구 이 5가지 권리가 매수로 인정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운다 그 이야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나왔는데 아까 앞에 보면 동그라미 5번까지 5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말이요. 그러면 어떤 경우 이제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해당이 되는가? 이거는 지금 설명해 줘도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말이요. 따라서 역으로 구체적인 유형을 역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삼아서 이런 것들이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해당이 되구나. 역으로 공부를 하자고 말이요. 여러분 뭐 예습했을 일도 없고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이런 경우를 말한다 이야기했더니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결론 삼아서 이런 게 이제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공부를 하자고 말이야. 먼저 시험과 관련해서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가장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근데 이게 유형이 책에는 이제 5가지가 지금 유형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없다는 거. 아까 앞에 그 가르쳐준 도표 같은 거를 따라서 이제 지금도 상식적으로 이제 이 담보책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 좀만 깊이 들어가면 체계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어려워요.
따라 여러분 중개사 수준 시험에 맞춰서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정도만 가르쳐 드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상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 용어 몇 가지를 잠깐 떠올리자고 말이에요. 민법 교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선의 악이라는 용어, 이거를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선의는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것을 말해요. 악에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걸 말하죠. 이거 그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여기 착갈 선자를 써서 착한 놈, 나쁜 놈 잃어버린 순간에 다 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용어 그대로 어떤 사정 모르는 것이 선이고 악인은 알고 있는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사고를 해야 돼. 그 다음 우리가 앞전 시간에 해제 제도를 내 집중 가르쳐 줬는데 또 틀림없이 내가 그때도 엄청 주저를 시켰어. 해제 그러면 참호불량보다 떠올린 사람은 빵점 중에 상빵점이라고. 해제는 뭐 때문에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 제도냐, 뇌 구조를 바꾸라고 내가 신신당부 했으니까. 참호불량 이러면 빵점이라고. 그런 공부하지 말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여기 핵심 포인트. 계약 어떤 사정에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 그러면 더 이상 계약을 유지 존속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는 원래 상태대로 되돌릴 요랑으로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 것이 해제제도라고 말이야. 그러면 거꾸로 이 목적 달성 없으면 전형적인 경우가 참호불량이니까 우리 법에는 참호불량이 있으면 해제라고 규정을 했을 뿐이고 핵심은 요거라고 말이야. 그럼 이 말을 뒤집게 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 못한다 그 말이야. 이것만 갖고 놀고 그 다음에 민법책에 지겹도록 등장하는 오늘 또 몇 번 나오겠지만 제척기간이라는 용어. 이 제척기간은 권리 존속기간을 말하는데 이 제척기간 제도를 왜 두고 있는가? 제도 취지를 떠올리라고 말이야. 여기 제척기간은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성 때문에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 것이 제척기간이에요. 소멸시효하고 전혀 제도 취지가 다르다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취소권 같은 거. 주로 이제 취소권 같은 형성권의 경우가 법률관계를 불확실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서 2주 전에 3주쯤 전에 배운 취소권을 다시 한 번만 떠올려보는 거예요. 갑이 의뢰 사기 강박위에서 토지 매매를 했다. 110조 1항에서 사기 강박 이후로 매도인은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취소권을 갖게 되고 이거는 전형적인 형성권이고 따라서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의사표를 하기만 하면 상대방 의사는 개무시가 되고 매매 취소가 되고 넘어갔던 소유권 찾아오고 일이 되어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런 취소권 같은 형성권은 권리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의사표를 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취소하냐 마냐 하는 것은 이자의 자유고 그러면 취소는 이자 의사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얘가 일방적으로 취소한다? 그러면 넘어가서 소유권 찾아오고 거꾸로 취소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은 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이 되고 따라서 취소 여하에 따라서 이 계약의 유효, 무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법률관계가 불확실 상태에 놓인다. 이런 걸 우리는 총칙에서 유동적 이유라고 공부하기도 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거. 상대방과 계속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니까. 그러면 이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 바꿔 말하면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빨리 해소를 시켜주자. 방법이 뭐냐? 취소권의 존속기간을 제한을 해버리자 말이야. 관뚜껑 덮을 때까지 취소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146조라고 말이야.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시험에서 지급도록 출제하는 거. 추인할 수는 없다 3년에 행사하라. 이런 존속기간을 두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제척기간은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성 때문에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제 주로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민법에서는 취소권, 해제권 같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의 경우는 죄책기원의 경과로 형성권 남이가 죄책기원에 따라붙는 거야. 죄책기원의 경과로 소멸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보란 말이야. 법률관계가 불확실한 상태가 아니다 그 말이야.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다면 굳이 제척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제도 취지상 이걸 떠올리라 그 말이야. 이거는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될 필요성 때문에 제척기를 두고 있단 말이야. 법률관계가 이미 확정이 됐으면 제척기간 둘 필요가 없다. 이게 민법의 센 기초 중에 센 기초인데 이 세 가지 거를 떠올리고 이걸 가지고 적절히 놓을 줄만 알면 담보책임 유형별에 따른 책임의 내용을 굳이 암기 안 해도 상식으로 다 맞춘다. 이게 민법의 기본 중에 센 기본이야. 선의 악이 해제도 뭐 때문에 두고 있느냐, 제책기한 죄도 뭐 때문에 두고 있는가. 다시 딱 떠올려 놓으라면. 그런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담보 책임. 시간 중에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매매의 경우에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매매는 유효다. 569조. 요게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는 조문이다. 이걸 시간 중에 여러 번 가르쳐 줬어요. 그 569조를 또 떠올려야 된단 말이야. 먼저 이제 가까울 두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고 말이야. 근데 이 건물이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 제3자 A 소유라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A 소유라고. 그러면 이 매도인이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이 매매는 유효냐 무효냐. 569조. 매매에 있어서 굳이 목적물이 매도인 소유일 필요가 없죠.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도 유효다 그 말이야. 왜 유효라고 가르쳐 줬느냐. 그 이유를 총칙 공부할 때 한번 내가 가르쳐 줬어요. 왜 이걸 유효로 보느냐. 이게 남은 물건이라 그래서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야. 이 매수인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매수인은 매도인이 건물에서 매매하자 그러면 요게 예가라고 믿고 매매를 하는 거야. 바꿔 말하면 조만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매매를 했을 거라고 말이야. 근데 이게 남은 물건이라 그래서 계약을 만약에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얘는 처음부터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을 거라마. 무효니까. 그러면 매수인의 신뢰를 깨뜨린다 그 말이야. 얘는 지금 내가 조만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건물 매매를 하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매매는 정신병자 없을 거라 말이야. 근데 이 계약을 나무 거라 그래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처음부터 없다고. 그럼 소유권 안 넘겨도 되는 거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신뢰를 깨뜨리는 거 이렇게. 따라서 선의 매수인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이 계약은 일단 유효로 하는 거라 말이야. 그래야지 얘한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기고 의무가 있으니까 악착같이 제3자 A로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권리 이전해줄 생각이라도 하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일단 569조에 하면 타인의 물건과 권리에 대한 매매도 유효다. 선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매도인이 소유자인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권리 취득을 못했고 결과 매수인에게 이전을 못해줬다.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권리 첨부,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가 제3자 소각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 이전을 못해줬다 그래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담보 책임 1위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먼저 조문 569조 하도 물어보니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70조로 넘어가서 권리 취득에서 이전을 줘야 되는데 이전을 못 해줬다.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책임을 지는데 요게 이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담보 책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따라서 569조를 항상 이 경우는 위험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가? 그 이야기인데 이거는 모르면 산수를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산수를.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1억 원에 매매했다고 가정을 해보라 말이야. 1억 원에.
그러면 매매는 유상계이기 때문에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의 대가관계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목적물 전배당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걸 취득해서 이전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급부는 제로라고 말이야. 근데 반대급부 1억을 주게 되면은 빵 대 1억이니까 이코르가 안 되지 않냐 이렇게. 그럼 이걸 이코르로 만들면 산수해보라고 말이야. 빵 대 빵으로 만들면 돼. 어차피 얘는 권리 좀 못 해주니까 반대급부도 제로로 만들면 되죠. 제로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고 말이야. 이 계약 해지해버리면 된다고 말. 해지해버리면 대금 지급할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는 목적물 전배당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어차피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 목적 달성 못하니까 매수인은 뭐를 하면 되는 거야?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반대급부서 대금 지급할 필요 없으니까 빵 대 빵 대관계 유지가 되지 않을게. 따라서 이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가장 핵심은 어차피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재판봐야 돼요. 해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을 해요. 왜냐? 어차피 권리 취득 못했고 이전 못하니까 계약의 목적 달성 못한다. 그래 계약 해지한다. 여기까지 누구나 생각을 하는데 뭘 조심을 해야 되냐? 이걸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매수인은 선이냐 악이냐 따질 필요 없이 똑같이 계약을 해제를 한다는 것. 이런 것만 조심하라고. 그래서 선의 악의 개념을 정확히 깨우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경우 악의자라 그래서 계약 해제를 못하게 되면은 여기서 악의자는 나쁜 놈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모르고서 매수하면 선이고 그걸 알고서 매수하면 악이라 그 말을게. 그러면 악의자라 그래서 어차피 계약의 목적을 달성도 못하는데 해제를 못한다. 그럼 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목적 달성도 못하는데 이게 모순이라고 말할게. 따라서 선이냐 다시 할게요. 설명드려야 한다고. 목적물 전배당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모르고서 매수하면 선이, 그걸 알고서 매수하면 악인데 어차피 이 경우는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단 말이야. 권리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서 매수했던 알고서 매수했던 계약의 목적 달성 못하니까 똑같이 계약을 해지한다 말이야. 이걸 하도 물어봐. 그러니까 선의 악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을 해두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경우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와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는 거예요. 선의 매수. 근데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는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요. 그럼 이것도 선의는 착한 놈이니까 해지와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악의자는 나쁜 놈이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이따운 사고를 해버리면 이 부분을 통째로 제껴버리라고 말이야. 이거 선인 경우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모르고서 매수를 했어요. 모르고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선의자는 미리 대비를 전혀 못할 거란 말이야. 자기는 권리 취득한다고 철새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권리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회사자 이와 비슷한 건물을 매수하려고 보니까 건물값이 엄청 올라있더라. 손해가 많이 생겨요. 이게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선의자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만 악의자는 이런 사정을 알고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생각을 해요. 재수 안 붙으면 매도인이 제3자로부터 권리 취득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미리 예상을 다 한다. 악의자는 그래 미리 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한다. 이게 책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따가 뒤에서 바로 나올 권리 일부가 타인의 속한 경우라든가 등등의 경우는 제척기간이 1년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매수인이 갖는 권리는 1년 내 행사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매수인이 갖는 계약 해적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후 존속기간,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 이게 특징인데 왜 그러느냐. 아까 가르쳐줬어요. 제척기간은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성 때문에
죄책기간을 두는 거라고. 근데 이 경우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결과 매도인이 권리 취득 못했고 매수인에게 이전을 못 해주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 법률관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1년 이내에 이런 권리 행사해라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 따라서 제적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 이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계약법 2주 전에 들어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해줬어요. 계약법은 얼른 보면 양도 좁고 쉬운 것 같은데 구별할 거를 정확히 구별을 안 하게 되면 개발 세발 돼서 다 들고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이 사안이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야. 결과 매도인이 권리 취득을 못했고 따라서 매수인에게 권리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매도인 당신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라. 요 이야기야. 그러면 이 경우에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것 담보 책임은 결론만 보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니까 매도인 당신이 매수인의 책임져라. 지금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미 계약법 들어와서 2주 동안 매매 같으면 매도인의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렇게 책임진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왔다는 거야. 앞전 시간에도. 따라서 그걸 정확히 구별하다는데 여기 지금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담보 책임. 이 경우는 무조건 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다 해서 담보 책임이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특징이 이 경우는 뭐냐? 목적물 자체는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에 있다 그 말이야. 요 건물은 있다는 거야. 목적물은 현존에 있는데 그 목적물을 전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전 못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은 목적물 자체는 현존에 있다는 거야. 이 건물이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 다시 하게요. 설명 집중해 드려야 된다고. 지금 이 경우는 결론만 놓고 보면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전이 불가능하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진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왜 불가능하냐?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고. 이 경우는 목적물 자체는 현존에 있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전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전일 수 없는 경우다. 그러면 이렇게 사례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야.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4월 20일 날 매매를 했다 그 말이야. 매매를. 근데 이 건물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멸실이 되어버렸다. 예컨대 불이 나서 멸실이 되어버렸다. 당연히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럼 왼쪽이나 우측이나 결론만 놓고 보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못 해준다.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똑같다 그 말이야. 근데 전혀 양쪽 사례는 다르다 그 말이야. 요거는 목적물이 현존에 있죠. 요거는 목적물 자체가 멸실이 됐죠. 다 같이 권리 이전은 불가능하죠. 근데 전혀 다르다. 요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담보 책임이라는 책임을 지지만 요 경우는 2주 동안 가르쳐 줬어요. 목적물 멸실됐다. 그럼 제일 단계 뭐 따지고?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따져야죠. 이게 만약에 계약 체결일 전에 멸실이 됐다. 그러면 뭐로 돌아가고? 권리전이 불가능한 거는 똑같지만 요거는 목적물체 멸실한 경우니까 이거하고 전혀 다르다 그 말이야. 요 경우는 원시적 불능으로 판단되면 계약은 무효고 535조에서 계약 담보 책임이 아니라 계약 체결상은 과실 책임 문제로 돌아가니까 정답을 이렇게 골라야 되고, 요게 이제 후발적 불능. 성립 후 5월 20일 날 소유권 등록 약속했다. 이 사이 예컨대 5월 5일 날 매실이 됐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고, 대신 이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제3자가 벌렸다 벼락에 떨었다
이한 또 귀책사기 없죠. 이런 거는 위험부담 문제. 쌍방 모두 책임론사를 이행에 불과하면 참모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537조로 가고 그 외의 경우 매수인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채권자에게. 그러면 이 경우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것이고 거꾸로 매도인 참모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그러면 참모 불량 이행 불능의 문제로 돌아가고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권리전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되고 왜 불가능한데 여기는 담보책임 인정되는 거는 목적물 자체는 현존했으나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권리전이 불가능하다. 현존해 있다. 이게 특징이고 만약에 목적물 자체가 멸실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담보책임하고는 상관이 없이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2주 동안 배웠고 구별 잘 하시라고.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이야. 최소한도. 그 다음 책으로 돌아가자. 여기 왼쪽에 보면 569 조문이 나와 있고 타인의 물건을 권리하다 매매는 유효다. 점검 딱 하고 우측에 넘어가서 담보책임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경우는 제3자로부터 권리 취득해서 이전해 줬다. 이전을 못 해줬다. 그러면 책임을 진다. 그 이야기고 동그라미 비번에 매일 드러났는데 한 번씩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니은번 요건에서 타인의 권리 매매할 것에서 그 밑에 세 줄을 허접하게 좀 써놨는데 그게 아주 중요하다. 방금 설명해 준 걸 그 세 줄로 써놓은 거예요. 타인의 권리는 목적물의 권리가 매매 당시 존재하긴 하나 목적물은 뭐 해야 된다? 현존. 여기 핵심 포인트야. 현존하나 그게 이제 제3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권리전이 불가능한 경우고 대신 이렇게 목적물 자체가 멸실이 된 경우는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에 따라서 책임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칼같이 구별하라 그 이야기. 이걸 좀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A번 밑에 세 줄로 쓰긴 썼는데 약간 허접하게 써놨다 그 말이야. 칼같이 요 구별 잘 하시라고. 담보책임 인정되는 경우는 목적물은 현존에 있으나 요게 핵심이라고. 따라서 멸실한 경우는 우측처럼 칼같이 구별해야 돼요. 이걸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써놓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것도 약간 허접하게 좀 써놓긴 써놨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니까 구별 잘하라고. 그 다음에 B번에 그럼 매도인이 이제 제3자로부터 권리 취득해서 매수는 이전할 때 이전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이 책임진다. 그 이야기고. 물론 로마자 2번처럼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귀책사 있는 거 여부는 문제될 거 없다. 무과실 책임을 지니까.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그 다음 뒤에 효과에서 이게 이제 담보책임 내용인데 이걸 시험에서 집중 물어본다고 말이야.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A번이야. 뒷꼴랑지. 선의 악에 불문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걸 주의하라고 말이야. 선의 악의 개념을 정확히 깨우쳐야지 이런 거 암기 안 하고 해결이 된단 말이야. 어차피 계약금 먹고 달성 뭐 하잖아. 권리전이 불가능하니까. 그럼 매수인은 선이냐 악이냐 불문하고 계약 해지하는 거야. 그래서 선의 매수는 동그란 B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시험에서 계속 반복 출제하는 거지. 거기 로마서 3번. 이행이익 배상이냐 실리익 배상이냐 그 이야기야. 한번 해보세요. 외우지 말고.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어. 여기 이제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처에서 과실책임의 경우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요. 그 손해에서 배상 청구하는 거야. 그게 뭐이다? 실리익.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또 나온 게 있었어. 계약 해지의 경우. 해지의 경우는 참호불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죠. 그때 손해는 무슨 손해였어요? 원칙이 계약이 유효했잖아. 유효니까 유효니까 청구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행이겠죠. 다시 하면 나온다고 하나하나 외우면 머리통 깨진다고 나 저번 주에 분명히 하겠어. 그거 가르쳐줬다 요령을. 요거는 보세요.
담보 책임의 경우는 하나만 물어봅시다. 미리 딱 전제를 해야 돼요. 계약이 무효인 경우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계약이 무효인 경우. 못 알아들으면 집에 가다 보면 집 앞에 과일 가게 있죠? 과일 가게. 과일을 쳐다보다가 과일에 흠이 많다고 내가 사지도 안 하면서 여기 과일 썩었네,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과일 가게 아저씨가 뭐라고 하나요? 사지도 안 하면서 과일 썩었네, 뭐 질이 안 좋네 그러면 과일 가게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사지도 안 하면서 뭐라 한다고 내쫓아버리죠. 그죠? 그 대신 과일을 샀어. 한 봉다리를 10,000원 주고 집에 가다가 뜯다 들어보니까 벌레 묻고 흠이 있더라고. 그래서 과일가게 쫓아갔어. 흠이 많네, 책임지소. 그러면 과일까지 찍소리 안 하고 과일 바꿔주죠. 그죠? 이제 묻는다 말이야. 계약이 무효가 됐어. 근데 목적물 하자가 있더라. 이런 경우도 매수인이 그 하자에서 매도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냐고 내가 묻는 거야. 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물건 안 사도 되잖아. 안 사도 되는데 하자했다고 꼬장 부리면 맞아 뒤진다고. 매도인한테 맞아 죽는다고.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 새끼 사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자했다고 꼬장 부리면 뒤지거든 터져. 아까 과일 가게 아저씨처럼 사지도 않으면서 꼬장 부린다고 생말하게 버려. 아직도 뭔 말인지 뭐 하더래요? 자, 담보 책임 물려면 항상 계약은 뭐 해야 돼? 그렇지, 유효해야 돼. 유효니까 내가 사야 되는데 물건에 뭐가 있으니까, 하자가 있으니까 책임져 꼬장 부르는 거예요. 따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담보 책임은 항상 계약이 유효한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거 머릿속에 딱 박으라고. 그런 기초가 전혀 여러분한테 안 돼 있어. 상관없이 두드려 외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이 경우에 유효자네. 유효니까 책임져라는 거야. 무효가 되면 물을 수가 없잖아요. 자, 계약이 유효다. 그럼 매수인이 선일 때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힌트 다 줬어. 무슨 이익을 배상해달라고 청구할까요? 계약이 유효해요. 이행이익이겠죠. 계약이 유효잖아.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줬잖아. 그래서 손해입었잖아. 무효가 아니라 계약이 담보 책임이니까 유효라고. 그러니까 이행이익 배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 말. 이렇게. 따라서 그러면서 3번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내용으로 한다. 자주 물어봐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3개는 시험에 나와요. 계약처에서 과할 책임에서는 무슨 이익이냐? 참호부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무슨 이익이냐? 담보 책임 물을 때 권리전부 단위 손 경우 선의 매수는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때의 손해는 뭐이냐? 요 3개는 알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이 3개 외우는데 세월 다 보내요. 그 다음 C번에 제적 기한의 제한이 없다. 특징. 왜 제한이 없어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뭐 1년 내에 이런 권리 행사하라 그런 제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외워서 어떻게 푸냐고 말이에요. 그것도 유형이 뒤쪽으로 5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못 외운다고 말이에요. 이해하면 공짜로 풀지만. 그 다음 선의 매도는 계약 해제권 571조도 자주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 여기 지금 담보 책임이 시험에서 워낙에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웬만한 판례라든가 웬만한 거는 여러 번씩 반복 출제를 한 거예요. 여러 번씩.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뭐 조문이고 뭐가 다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71조 선의 매도는 계약 해지에 관한 특칙. 이것도 이제 자주 물어본 건데 이 조문을 무슨 얘기냐 그러면 원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가 있으니까 그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야. 바꿔 말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이렇게 매수인 쪽에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담보 책임의 내용이라고 말이야. 근데 거꾸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환된 경우는 역으로 매도인 쪽에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고 말이야. 근데 이 매도인 쪽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담보 책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매도인 쪽에서 계약 해지하는 것은 그럼 왜 이 특칙을 두고 있느냐? 이거는 담보 책임은 아무 상관이 없고 방금 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목적물 전매동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얘가 권리 취득해서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취득 못했다. 그래 이전을 못 해주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확정이 됐다는 목적 달성 못하면 계약을 없애야죠. 따라서 굳이 매수인 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이야. 어차피 목적 달성 못하니까 매수인 말고 매도인 당신 쪽에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경우는 특징이 어차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매도인 당신 쪽에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자. 해서제 매도인에게 해제권을 인정해 주는데 요거는 담보 책임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 달성 못하니까 누가 계약 해지하든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라고. 다만 이 매도인 쪽에서 계약 해지하려면 매도인이 선의해야 돼요. 선의 매도인에서 계약 해지하고 이제 조문과 관련해서 일단 선의 매도는 계약 해지하고 해지하려면 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571조 1항이야.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이 선의란 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거꾸로 말하면 저 목적물이 자기 거라고 오신했다 그 이야기야. 이런 경우는 매수인에게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는 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 해지할 수도 있다는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2항이라고 말이야. 2항 상대방 아까 매수인이 선일 때는 손해배상 청구하지만 이 매수인이 악인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 뭐 한다 그랬죠? 따라서 이 매수인이 악인 경우 이때는 매도인이 계약 해지하고 할 때 이한테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게 2항이야. 따라서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는 매수인이 악이다 그 이야기예요. 악이 매수인이 악인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니까 이럴 때는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해줄 필요도 없이 권리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매도인이 계약 해지할 때 손해배상 해주고 계약 해지하겠지만 얘가 매수인이 악인 경우는 원래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니까 손해배상할 필요 없이 권리 이전 못해준다는 걸 통지만 하고 계약 해지하면 된다. 그것만 구별 잘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도인은 선일단에서만 계약 해지해요. 선일단에서만. 그 다음에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손해배상도 해줘야 돼요. 계약 해지할 때. 얘가 악일 때는 손해배상할 필요도 없이 계약 해지하는 거예요. 이걸 자유적으로 갖고 놀아야 되고 조문을. 이걸 하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측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1번에 그 기억 니은 득것은 방금 해준 소리가 그대로 또 쓰였으니까 조문만 읽어보면 되니까. 우측에 1번에 판례하나가 나와 있어요. 지금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 특징은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만 매도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571조 요 특징이 적용되는 거예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이런 경우는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밑에 이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나오지만 이 경우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목적 달성 여부를 누가 판단해야 되느냐? 매수인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경우는 매도인 쪽에서 계약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처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게 확정된 케이스가 아니라고 말이야.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그럼 목적 달성하냐 못하냐는 것은 누가 판단해야 되냐? 매수인 쪽에서. 그러니까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못하는 거야.
따라서 매도원 쪽에서 계약 해지했을 때 이 특징은 오직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그래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던 게 이미 확정이 되는 경우, 그러니 누가 계약 해지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때제 매도원에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특칙을 두고 있으니까 그 일본 판례도 이해를 좀 해두고, 왜 매도원의 계약 해지하는 특칙이 인정되는가 취지를 좀 생각을 하라 그 이야기야. 조문 딱 읽어두고 이 정도만 해두면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담보 책임도 워낙에 출절해요. 사례 문제 등으로. 특히 중요한 거는 책의 효과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담보 책임 내용인데 그 452페이지 제일 위에 디귿번에 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핵심, 그걸 많이 물어본다고 말이야. 근데 그걸 다 외울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가로친 2번 요거하고 뒤에 넘겨보세요. 가로친 3번에 수량 부족 또는 일부 매실에 나와 있죠. 이게 조문은 따로 또 됐는데 알고 보면 내용이 똑같은 거야. 따라 차이점만 이해를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 싸잡아서 묶어서 정리해버리면 아주 쉬우니까. 거기에 가로친 2번에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뒷페이지에 가로친 3번 574조 수량 부족 또는 일부 매실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유형이 따로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내용은 똑같은 거야. 그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차이만 딱 점검을 해버리면 외울 필요 없이 문제 쉽게 푼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 부분은 이따가 싸잡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리자 말이야. 이따가 조금만 쉬었다 하죠.